요즘 핫한 시장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주식 시장이죠. AI부터 미국 금리 인하 시점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 및 성장주 관련 테마들을 짚어보고 또 KB자산운용의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궁금증을 풀어볼 건데요.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소통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하시는 KB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의 김강일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도 미국 금리 인하는 언제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지표들을 지켜봐야 될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어떤 지표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는 또 언제쯤 진행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뉴스 플로우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될 건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과정이랑 또 다른 요소로는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금리 인하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역시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얼마나 할 건지 결정하는 요소는 역시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틀 전에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3.1 정도 나와가지고 그 당일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이시는 차트는 CPI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각각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 뭐 상품,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키고 있는 요소는 역시 이제 서비스거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번 CPI 발표에서도 역시 좀 높게 나와서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CPI가 뭐냐면은 보통 뭐 의료나 교통, 뭐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하는데 가장 큰 건 역시 임대료, 주거 비용이란 말이에요. 주거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좀 선행해서 예상을 할 수 있을까 볼 때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그 지수 중에 진로 렌트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진로에서 얘기하는 그 렌트 인덱스가 사실은 이제 1년 전서부터 이미 하락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인덱스가. 이것이 이제 미국의 CPI 임대료 부분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한다. 역사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거 비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CPI 임대료 부분은 이제 내려올 룸이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점차 둔화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금리가 왜 주식시장이랑 연관이 깊냐라고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랑 이제 주가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동행해서 찾아보려고 이제 금리를 제가 역순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금리랑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 PER을 그려봤고요. 이제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좀 2, 3년 동안 조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이 부분인데요. 이때는 이제 금리가 1%에서 뭐 5%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쭉 이어졌어요. 그 가운데 이제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죠. 금리가 올라가고 조달비용이 늘어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금리와 주가의 1대1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2022년 이후에는 좀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금리가 계속 상승 5%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이제 금리가 꺾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이때부터 들었던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이유이긴 한데 AI 시대가 개막을 했죠. 여기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낸 국가는 소프트웨어 강국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매력을 이제 미국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아진 곳이 미국이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있던 거죠. 자, 그러면 2024년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금리 하락을 한 하반기 정도에
금리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그러면은 약간 좀 덜컹덜컹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는 앞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정책 변경에 대한 그런 뭐 투자 심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미국 주식시장 본 것처럼 약간 들쑥날쑥하겠지만 금리 하락 방향은 정해져 있고 주가도 점차 상향,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금리가 주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가 자체 말고도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주가는 그냥 기업으로 치면은 실적을 상향하거나 예상보다 높거나 낮으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절대치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좋았느냐, 나빴느냐. 국가로 따지면은 이것을 이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느냐, 낮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전체 시장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요 국가별로 23년, 24년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그린 건데요. 회색으로 칠했던 거는 이제 작년 6월에 해당 년에 대한 GDP 성장률을 예측한 자료고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작년 12월 최신 자료에 근거한 GDP 성장률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계속 높아지네라고 하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것이고 예상보다 낮네라고 하면 내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성장률 수치보다 예상보다 얼마나 좋았느냐 나빠지냐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은 23년, 24년 계속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국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에 미국의 서비스 물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거 비용 하락을 봐야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국가들의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앞으로도 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미국 주식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승했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상승했지만 좀 차별화가 됐어요. 말씀하신 그런 인터넷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컸고 AI 이런 테마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수치화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차트는 제가 우리가 흔히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인터넷 빅테크 7개 기업들,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고요. 지수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향후 12개월의 주당 순이익을 그린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나스닥, 이제 S&P 500, 그리고 중소형 유지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EPS가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최근 1년간은 이렇게 좀 이익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런 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이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더욱더 상승한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EPS 추이로 봤을 때는 Magnificent Seven 기업이 가장 높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PER,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이제 가장 낮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높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M7 기업들과 S&P 500 지수의 전체 기업들의 지난 5년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차트예요.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8%씩 상승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 27%포인트는 이익 성장에 기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나 이런 꿈으로 인해서 주식 그냥 이익이 나지 않는데 그냥 부풀려져서 가격만 오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실제로 이익에 기인한다, 성장이. 반면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7% 연평균 성장률을 지난 5년간 기록했지만 이익 성장에 기인한 부분은 13%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이 M7 기업들이 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M7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쓴단 말이죠. 자사주 매입 같은 거. 보시면은 미국 전체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하는 그 규모가 계속 우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M7 기업들이 그 자사주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까지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 같은 기업이 이제 1분기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당일날 주가는 20% 상승했고 이런 것들이 저렴한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저는 지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결국엔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따로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미국 주식들, 그중에서도 성장주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추가 뭐 매수 해도 되나요? 계속 그렇죠. 저는 이런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의 주식들은 분할 매수하면서 꾸준히 저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준비한 차트는 뭐냐면은 그 S&P 500 지수 가운데서 그로스 주식, 성장주의 주식만 따로 인덱스를 만들고 이제 밸류, 가치 주식만 따로 인덱스를 만든 차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해당 지수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너무 성장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내려와서 보면은 그 차이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성장주들 그 가운데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 세 번째 차트인데요. 성장주 빼기 가치주의 프리미엄 PER이 이제 성장주 프리미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위치는 그냥 역사적 평균 수준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면 결국 성장주는 결국 금리의 전체적인 레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하반기에 어느 순간에 온다, 점차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주 우세까지 최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I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AI인 것 같은데요. 이 AI의 시장 성장이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미국의 GDP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었고,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 대비 GDP 성장률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포커싱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AI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밑에 보시는 이제 바 차트가 미국의 GDP 분기별 성장률이에요. 4분기에 3.3% 성장해서 우리가 그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이제 2022년 말 정도 되니까 이때 이제 이후로 쭉 차트를 그려보면 이제 계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미국의 성장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라는 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결국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느냐, 노동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이 두 가지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둘 다 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좋아지면 GDP는 엄청나게 늘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대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노동 시간은 끊임없이 감소를 했어요. 뭐 고용의 조정이 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GDP가 올라갔던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2022년 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저는 이제 AI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으나 많은 부분을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이 이제 인간의 물리 작업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이제 유명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이제 덜 유명한 얘기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비루틴 작업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작업 그리고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에 인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깃허브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I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코파일럿을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봤어요. AI를 사용한 프로그래머와 AI를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래머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은 사용한 쪽이 50% 생산성이 높았다. 사실은 이 배경에 그린 이 차트도 제가 원래는 이 PPT를 제작하거나 할 때 하나씩 그리고 막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챗 GPT로 AI가 생산성을 개선하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흐리게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계가 실제 일을 대체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투자 운용 쪽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된 거죠. 저희도 이제 운용을 할 때 실제적으로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리서치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 차원에서는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전 산업에 걸쳐서 생산성을 증진시켜 줄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인 것이고요. 보시는 차트는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제가 이 표기를 잘 못했는데 위의 차트는 매출 증가율이에요. 메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매출 증가율이고 2022년 하반기에 해당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플러스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기업들은 경기를 우리가 포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거든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돌아섰느냐. 이미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런 시그널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밑에 차트는 영업이익률을 그린 것이거든요.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이제 메타의 경우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22년 말부터 드라마틱하게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메타는 이제 실적 콜 같은 거를 들어보면 언제나 AI를 가장 강조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광고 효율을 자사의 AI가 정말 강화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대표 그 SNS 플랫폼 페이스북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스타죠. 인스타에 삽입되는 릴스나 쇼핑몰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저도 몇 번 구매를 하고 하거든요. 릴스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이제 메타의 AI 솔루션을 도입하면은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24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AI가 개화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막 시작한 단계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엔비디아가 이제 AI의 고속도를 깔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엔비디아만 독점해서 고속도로를 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거기를 이제 고속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들 서비스업들이 이제 붙어서 누가 더 AI를 고속도로를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싸움이 시작된 24년부터라고 생각이 되고 메타가 이제 그런 좋은 예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인스타를 보면은 항상 제가 원하는 상품들만 딱딱 추천을 해줘서 많이 산 적이 있는데 이게 다 AI가 추천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였네요. 네. 아마존이나 메타 사례를 보니까 AI가 얼마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실히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매우 기대가 되는 섹터네요. 네, 그러면 이제 2024년 미국 시장 전망과 AI 테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가 이제 아무래도 AI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펀드 운용 철학은 이제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저희 펀드 운용 초기부터 저희의 핵심 투자 분야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AI가 이런 생산성 향상의 궁극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AI에 대한 얘기는 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뭐 빅테크 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AI 유니버스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실제로 제조하는 그리고 운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운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 같은 기업들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기업들만 모아서 저희 포트폴리오 편입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해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가 우세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펀드의 초과 성과에 기여했던 부분들은 디지털 소비, 그리고 혁신 의약품, 리쇼어링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합쳐서 네 가지가 이제 시대의 성장 스토리를 주도하는 장기 테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건데요. 두 번째 이제 디지털 소비 쪽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AI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브랜드 충성도 높은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한데 디지털 영역에서도 강한 그런 영역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광고 효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혁신의약품 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요즘에 비만약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GLP-1 같은 이제 당뇨병 기반의 치료제 기반인 시장이 이제 개화를 시작했고 다양한 합병증을 저감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면역 항암제를 이어서 이제 항암 치료제에서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히 투자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알츠하이머나 이제 크리스퍼 같은 이제 유전자 가위 이런 뉴스들 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희는 혁신 의약품 분야에서는 좀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같은 분야는 이제 미국 펀드에 좀 특화된 테마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 트럼프에서 시작된 이제 바이든까지 이어지는 자국 우선주의의 테마에 부합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 뭐 인프라 투자, 뭐 반도체 지지 법안 이런 것들이 합쳐서 2조 달러의 규모의 정부 법안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또 하나는 이제 신에너지 관련해서 탄소 포집, 전력 부품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AI부터 리쇼어링까지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에 잘 투자되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사님 앞서서 이제 종목들 말씀 주셨는데 뭐 엔비디아나 메타 그리고 비만약, 일라이릴리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펀드 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시는 차트는 저희 펀드의 최근 일 기준에 섹터 비중, 탑 10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IT sek터의 비중이 한 46%로 이제 S&P가 한 25% 정도 IT 비중이 있거든요. 좀 많아요. 근데 대신에 나스닥이 50% 이상 IT 비중이 있는 걸 감안하면 그거보다는 적게. 그러니까 저희는 S&P나 나스닥이고 공히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넣는 포트폴리오에 넣는 그리고 구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아니 M7 기업이나 나스닥을 그냥 투자하는 것과 차이점은 개개의 기업의 상황이 또 국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M7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을 제가 많이 설명해드렸지만 그 중에서 못 가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 업황에 좀 미스매치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원래 작년 이제 펀드 운용 초기에는 이제 성과에도 많이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낮춰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탑10 종목 가운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터넷 기업들을 제외하고 일라이릴리 비만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펀드 초과 성과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약 바이오의 핵심 혁신 기업으로서 저희가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T 기업들 가운데에서 아마 좀 생소하신 이름이 시놉시스 같은 기업일 수 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글이나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이 부족하고 너무 이제 그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그런 욕심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시놉시스는 그럴 때 이제 반도체 개발을 설계를 도와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들 역시 이제 효과 성과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AI 경쟁에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가의 양질의 그리고 멤버십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펀드의 방어 성장주로서 되게 안정적인 안정성을 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펀드에 담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 현황 점검과 그리고 2024년 전망, 그리고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의 운용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KB 자산운용에서